우리나라 웹소설의 오늘을 이끌고 계신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한 곳이시지요. 문피아의 우리 김한철 대표님께서 온라인 출판과 웹소설의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제해 주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피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철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그 바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출판에 대한 관련된 것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출판이 앞으로의 지나왔던 것들과 앞으로 뭐가 더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들 하셨기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피아라고 하는 곳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이제 설명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문피아의 경우는 이제 2002년도에 처음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커뮤니티 나오다가 2013년에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소설을 연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장르 소설이 주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약 23개 정도의 장르들이 연재됩니다. 종류가. 그렇게 해서 작가는 지금 한 4만 명 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지나가면서 제가 조금씩 보충을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온라인 출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종이책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종이책들이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고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저랑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들하고 자료들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종이책 기반으로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자료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던 자료들이 전과 다르게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종이책들이 판매가 올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는 매년 이제 저희 출판 쪽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제 거대 출판사가 매출이 1년 만에 60%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보통 출판사가 아니니까 보통 출판사였다면 아마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일반 종이책 출판사들이 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게 맞고 또 이제 온라인 출판으로 넘어왔을 적에 온라인 출판을 과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전자책을 얘기를 할 때 이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나갔던 것을 이북으로 만들어내는 전자책이라는 걸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온라인 출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개념이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온라인 출판의 전자책에서 연재로 바뀌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상황을 저희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와 작가가 연결되고 거기서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정리를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출판사가 편집자를 통해서 출판을 하고 그 출판된 것이 독자를 만나던 그런 과정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편집자의 눈을 통해서 작품이 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독자에게 바로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편집자가 정말 잘 골라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와서 독자와 이제 작가가 같이 만나는 바로 만날 수 있는 다이렉트로 만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온라인 연재인 거고 웹소설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내려왔던 걸로 보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PC통신이 이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모뎀을 통해서 정말 파란 화면으로 접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드래곤 라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명했던 장르 소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목향이라든가. 그래서 독자는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것만 보다 보니까 정해지지 않은 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분출구를 만들어 줬던 게 PC통신을 통해서 독자들이 작가처럼 만들어 올린 글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인터넷 소설이라는 걸 발전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소설 발전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의 특성상을 보면 이제 온라인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지금은 모바일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져서 모바일로 많이 보지만 초기에는 전부 PC로 봤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이제 누워서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뒹굴거리며 볼 수는 없었으니까 책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불편하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부하거나 힘든 형태로 보기는 어려워졌고, 그러면 당연히 좀 쉬운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보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걸 찾기보다는 쉬운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스낵컬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러한 것들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소설들이 이제 로맨스풍이 강했지만 온라인 출판이 강화되면서 이제 대여점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무협 판타지를 중심으로 했던 관련된 내용들로 장르 소설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인터넷 소설이 그렇게 지나오다가 이때 전기를 마련하게 된 부분들은 이제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내면서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위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아니면 언더그라운드라고 할까 어떤 뒤에서 머물고 있던 부분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어떤 장르들이 한꺼번에 이제 지금 장르라고 얘기했을 적에 일반 소설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포함이 다 됩니다. 다만 나와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볼 때 그걸들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서 경쟁을 하기 어려운 거고, 종이책으로 만들어져서 나왔을 적에는 따로 보지만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볼 때는 그 호흡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특성상 매회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없으면 다음에를 안 봅니다. 그러면 일반 소설들이 매회 재미있으려고 한다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반 소설이 팔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2013년 저희 이제 문피아가 유료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인터넷 소설에서 웹으로 보는 소설이라고 해서 웹소설로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온라인 출판의 특징으로 보자고 하면 지난날의 글과 매우 이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종이책 출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출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북을 이제 인터넷으로 출간했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아예 처음부터 바뀌는, 그래서 온라인 출판은 이런 형태에서 이제 연재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웹소설 연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이제 대세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북으로 되어 있던 것들도 연재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쭉 썼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썼던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관련된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출판이 가장 큰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연재 이 웹소설이 가장 이제 장점과 단점 포함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가와 독자가 같이 만날 수 있다. 다이렉트로 만난다. 그래서 피드백이 바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써서 책으로 나간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올렸던 걸 내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연재했을 때 같은 경우 보면 신문에 보내고 나면 신문에 올라가고 나면 고치고 싶어도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스토리에서 변형을 가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올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독자와 호흡하면서 글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문피아에 대한 얘기를 지금 3번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유료화 첫 해 저희가 이제 2013년에 약 7억 정도의 매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매년 성장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43억, 120억, 191억, 올해 2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중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거니까 제가 좀 정확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약 5년 정도의 시간에 3,700% 정도 성장을 한 것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저희 혼자만 이렇게 성장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고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내년까지도 그렇게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저게 지금 현재 단행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교과서라든가 이런 관련된 이제 전체적인 출판 시장을 약간 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단행본들의 경우는 전자책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출판사의 단행본들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인구 감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출판 시장에서 교과서 같은 어떤 그런 이제 학습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저 피라미드 형태로 보이던 형태가 어느 순간 저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시 말하면 책을 살 수 있는 새로 살 수 있는 인구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책을 사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이 들어서 정말 이제 60, 70대 가지고 책을 사기 어렵고, 그리고 나이 들면 사실상 이제 20, 30대 넘어가면 책을 덜 사게 되지 않습니까? 유행에 민감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교과서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시장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매년 출판사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보시다시피 피라미드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출판 이제 시장은 이 상태로는 사실상 거의 답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뒀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1억 좀 넘습니다. 근데 시장이 인구수가 2배니까 2배냐는 이건 늘 자성으로 불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판이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 또 어떤 그 산업이 자급자족하기 필요한 인구가 1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급자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말은 1등은 살아남을 수 있죠. 1등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하가 됐을 때는 힘드는 거죠. 다양한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제 중국은 적지 않게 나오고 있고, 애를 많이 낳고 있고, 또 인구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구세 컨센서스에서 보면 14억 얘기를 합니다만 중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1인 이제 그 한 가구 1인 정책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다가 요즘 이제 풀었거든요. 근데 1가구 했을 적에 그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등록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인원을 합치면 2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들이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1,500, 1,600억 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자책 매출이 72%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에도 전자책 매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책 매출이 별로 안 늘었습니다. 전자책 매출은 거의 정체 상태인 거고 제 주변에 전자책 사업을 하던 많은 분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장르가 아닌 일반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개발사라든가 아니면은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서 인정도 받고 했던 기술력 있는 기업들도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유의해서 보던 3인방이 있었는데 그 3인방 중에 2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6개월 정도로 해외에 나가 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팔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단순한 전자책 시장으로 출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부분들은 독자들이 이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중독이라 할 정도로 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핸드폰과 접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으면 따로 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면 거의 지금 제대로 뭔가 정리가 안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뭔가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문피아에 의해서 보다시피 웹소설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돼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 자체로는 많이 다운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발전이 돼도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적이라고 발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자책 시장은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커지고 있고 성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일반 종이책 단행본처럼 줄어들거나 아주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웹소설 쪽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게 되고 발전을 덜 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소설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면 웹소설의 현재와 미래라고 얘기해 보면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문피아만 하더라도 2014년에 그러니까 1등이 그 이제 본인이 가져가는 금액으로 600만 원 정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등 이제 600만 원 정도로 가져가서 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과연 얼마나 벌게 됐을까요? 1등이 약 8천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3,000%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1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월 1억 원 이상 버는 작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문피아의 매출은, 그러니까 작가의 매출이 월 8,00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웹 유통까지 합하게 되면 2, 3억 이상 가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연봉이 아니라 월간 매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서를 쓰던 작가들이 문피아로 달려오는 친구도 적지 않고 또 드라마를 쓰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웹소설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웹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웹툰이 성공하고 있고 조명을 받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웹툰이 이제 그 웹소설보다 더 조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사업들을 봐도 집중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웹소설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웹툰의 경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시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려야 되고 해서 주가 1회 이상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 2회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주 1회 하면서도 가끔씩 펑크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돈조차도 이제 본인이 혼자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야 되고 또 사무실이 있어야 돼서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웹소설 작가보다는 수입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일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밑바닥이라면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원천 콘텐츠를 얘기할 적에 텍스트로서 이제 우리가 저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웹소설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화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 문피아의 경우도 이미 이제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인용한 걸 보면 특히 웹소설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소설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확산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형적인 시네컬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웹소설은 드라마, 영화, 연극, 게임 등의 원작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웹소설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쓰고 편하게 읽을 수 있으므로 웹툰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의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KD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100억 원 수준이던 시장이 200억 원, 15년 400억 원 등등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작년에 2천억 원, 또 금년에 4천억 원대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수치에는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웹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웹소설만 떼어놓고 연재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아마 4천에 가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중국처럼 만들어 갔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소설 자체로 이제 나온 매출과 파생된 IP에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포함할 거냐라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웹소설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 포털인 이제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북스와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 또 전문 플랫폼인 문피아 조아라, 이 네 곳이 실제로 이제 가장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리디북스나 통일삼사의 이제 합동 판매체 원스토어, 교보문고 등 여러 곳은 이제 유통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글을 생산하는 경우는 좀 적은 편이고 거의 유통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소설이라는 항목 자체가 이제 스낵컬처의 어떤 느낌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좀 더 전문적인 형태의, 사실 그 소설을 보면서 공부하려고 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등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0.1%의 경제학이라는 얘기도 가끔씩 합니다. 따로 모여서 얘기할 때. 왜 그러냐 하면 1등만 돈을 벌고, 아니면 상위에 있는 작가들은 돈을 벌고 하위에 있는 작가들은 정말 배고프다. 그러니까 가장 극명한 것이 드라마 작가들이거든요. 통칭 드라마 작가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작가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드라마 작가가 과연 1년에 드라마가 몇 편 만들어질까요? 생각해보면 그 나머지 작가들은 전부 다 한 푼도 못 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교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 웹소설의 경우는 굉장히 그 좋은 시장인 겁니다. 작가들에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는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출판 시장에서도 개인이 책을 그 이제 출판사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경우에도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처음 선을 보였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에이전시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에이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웹소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봤어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가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출판사 갈 일 이상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전시에게 줄 돈도 없었고, 왜냐하면 작가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누굴 주겠습니까? 네, 지금은 에이전시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작가를 리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작가들이 1등만 잘 살고 있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 피라미드 구조처럼 굉장히 이제 높은 소득 밑에 점점점 넓어가지는 층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잘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작가들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독자들도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그 글을 보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인 거고 좋은 글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독자가 좋은 글이 아니면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잘 써야 되고 독자가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은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이제 어디나 다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웹소설이 이렇게 좋아지는 환경에서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예전에는 출판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적에 예전에는 긴 것도 팔렸지만 이제 세대가 빨라지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들고 다니면서 잡을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2권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책을 만들면 안 팔린다고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백 권, 몇천 권이라도 몇만 권이라도 넣어서 다닐 수 있거든요. 핸드폰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다운받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굉장히 편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다 보니 무분별하게 복제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이제 가장 이 온라인 연재에서 웹소설의 큰 적은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복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웹 하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하드는 이제 특수한 유형의 IP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단속이 되면서 외부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토렌트를 통해서 번져나가다가 요즘은 토렌트도 이제 씨앗을 통해서 적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 바이두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이두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네이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14억 인구에 실제로 이제 뭐 작년에 8억이라고 했었는데 가입자가, 실제로는 이제 이게 중복 가입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보통이죠. 네이버에도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클라우드 소위 웹하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국적 불문하고 누구든 가입하면 2테라를 줍니다. 2테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가 2테라를 그냥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형태의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다 보니까 단속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북경에 있는 이제 정부 당국을 통해서 얘기하고 뭐라고 하고 하여튼 굉장히 얘기를 해서 정말 힘들게 하면 몇 달 만에 삭제가 됩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삭제가 된들 이미 볼 사람은 다 받고 받아가는 다 받아갔죠. 다른 데 넘어갔으니까. 예. 그게 앞으로의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 정부 당국이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재판까지 넘어갔을 적에 이제 합의금 때문에 얘기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실 일부분입니다. 근데 재판이 넘어갔을 때 검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뭘 고소까지 하냐고. 근데 한 명이 그러면 별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장래의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작권 침해가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웹소설에는 과금 체계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정액제가 있을 수 있고 대여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편당이라고 하시는 하나 볼 때마다 우리가 종량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량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이제 문피아의 경우는 독자라고 볼 때는 굉장히 불친절한 구조의 과금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보는 1대1로 매칭되는 것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제 같은 거, 회원제 같은 거 전혀 키우지 않습니다. 작가에게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작가들이 문피아가 그렇게 2013년 문을 처음 열면서 딱 이거 하나를 가지고 문을 여니까 망하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은 그겁니다. 어차피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볼 거다. 그러니까 공짜로 팔아도 누가 재미없는 걸 보겠나. 재미있으면 볼 거고 재미없으면 뭐 안 볼 거니까 정면 돌파하는 것밖에는 미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피아는 전체 통틀어서 플랫폼을 통틀어서 최고의 작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글을 좀 쓰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 있다가 문피아로 넘어옵니다. 거기서 작가로 성공하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제 발전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피아의 힘은 이제 불친절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독자가 언제라도 그러니까 한 권을 산 다음에 보다가 환불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 권을 보통 25화 정도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화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뒤를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거고 작가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독자를 잡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좋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형태로 고집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밑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이라는 강남 스타일에 대한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28억 뷰를 기록하는 강남 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음원 수입이 3,800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하면 누구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제의 문제는 바로 저런 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거는 그래도 이제 그 싸이의 경우는 저 음원 수입이 아닌 거에서도 공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광고도 있었고. 근데 웹소설 작가는 저 수입이 아니면 돈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이처럼 28억 뷰를 벌고 이제 보여가지고 현재 800만 원 벌으면 절대 못 삽니다. 그 밑에 있는 작가들은 그러면 1억 뷰를 만들기도 절대 불가능한데 1천만 뷰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처음 시작하면서 나온 게 질을 높이자였고 그리고 정액제를 배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게 있어요. 후발주로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저희보다 뒤에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회원 수가 약 60만 정도 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50만 정도에서 60만 정도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는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저희보다 좀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이라는 엄청난 이제 대군이 뒤에 버티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인원이 1,4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제 부분은 뭐냐 하면
기다리면 무료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이 BM이 정말 이제 좋은 시스템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독자의 경우도 거기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무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다림 무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료이고 내일은 유료인 건데 내일이 오늘이 되면 그거는 오늘은 다시 무료로 되는 거거든요. 하루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뭘로 돈을 버느냐 하면 성비가 급한 분들이 못 참고 미리 가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 외에 이제 캐시를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독자가 돈을 쓸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출판 관계자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또 개인적인 독자이기도 할 겁니다. 독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굳이 돈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00만, 1,500만 가까운 독자들이 이제 돈을 안 쓸 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돈을 쓰지 않는 독자만 있고 돈을 쓰는 독자는 없는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액제로는 돈을 절대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어떤 상태에서도 해리포터가 만약 정액제로 봤다고 하면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요? 해리포터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됐던 걸 합하면 물론 책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이나 영화나 여러 가지를 합해서 나온 그 금액이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IP의 힘을 정액제가 들어가는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액제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고민하고 선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일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무조건 우세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라고 집어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보자고 하면 과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로 쭉 지내보자면 과연 우리 웹소설의 미래는 어떨 것이냐. 지금처럼 과연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정체기를 받을 건지. 우리가 이제 그 B2C라고 하는 독자와 그러니까 그 이제 회사와 독자가 직접 연결되는 독자와 작가가 직접 연결되는 어떤 그런 모델의 힘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장래가 밝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곳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다시 밝은 게 찾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에 대한 걸 고민하고 잘 정리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이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정석대로 그러니까 좋은 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콘텐츠를 비롯해 모든 부분들에서 대기업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것이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정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거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로 레이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마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유통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로 이제 영원 요금제, 스폰서 요금제라고 부른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독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보는데 공짜로 보되 이제 그 금액은 누가 딴 사람이 지불해 준다는 뜻입니다. 유통업자가 지불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지금 다른 그 독자에게 캐시를 뿌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
대규모 사업자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소규모 사업자가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못 부리거든요.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계신 어떤 분들이 이제 웹소설에 관련된 웹소설 전망이 좋구나. 그럼 나도 창업을 해볼까? 아니면 작가를 해볼까? 뭔가를 고민해 본다고 했을 때 그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 자금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게 되면 소위 다양성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이제 난립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업체들이 힘을 가지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고인물이 되지 않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대기업 위주로만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발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방향을 찾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이제 맺은 말로 보자면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소설 쪽으로 아니면 이제 출판 쪽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거냐라는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에 비해서 전에는 이제 뭐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지나왔을 때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증기기관이라든가 어떤 그 산업혁명에서 말 그대로 산업혁명에서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바뀌는 과정.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AI도 있고 이제 클라우드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AR도 있고 VR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융합 콘텐츠라는 부분들이 4차 산업에서 어떻게 박용하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자면 과연 지금의 책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어떤 조합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글 보는 부분들에서도 뭔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활자를 보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거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시스템이 나와서 그 활자만 보던 상태를 대체할 것인지는 물론 이게 이제 드라마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다른 매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피아의 경우도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인터넷 오브 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뭔가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뭔가 연결된다는 얘기는 사람과 인터넷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연결해놓고 뭘 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서 뭔가를 소비해야 되겠죠. 그 소비해야 되는 것들은 콘텐츠일 겁니다. 콘텐츠를 우리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는 미래, 우리가 보는 웹소설의 미래도 달라지게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